올해 인플레이션은 지정학적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월도 연준도 우리 각 연구소와 리서치에서 놓친 게 지정학적 인플레이션을 놓친 거예요. 일반 분들은 전쟁이 언제 끝날까, 평화에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 관심이 많으시지만 그렇죠. 금융시장의 참가자라면 조금 더 냉철하게 전쟁 자체가 아니고 제재에다 포커스를 두는 게 실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도 마무리를 하시려면 뭔가 이게 돈 되는 얘기를 좀 해줘야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고 배분된 자산 내에서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과 투어 시즌2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원래 주인을 대신해서 신과 투어 이끌게 된 여도원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신과 투어 시즌2. 옆프로라 그래야지, 옆프로. 프로라기엔 제가 아직 많이 미숙합니다. 아니 이게 프로페셔널이 아니라니까. 아 그래요? 그럼 뭐예요, 진짜죠? 아 미안해요. 나이는 좀 있는데 네. 보직도 없고 타이틀도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통상 남자들끼리 프로라 그러거든요. 그럼 전 더더욱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도원입니다. 자, 오늘 네. 신가투어 시즌2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는데 아쉽게 오늘이 여행이 거의 종착지에 왔어요. 마지막 여행이죠. 네. 예, 마지막 여행이라서 그 대미를 오늘 장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정의 마지막 네. 종착역이죠.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신환종 센터장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은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변화에 대해서는 표정이 왜 그러세요? 네, 좀 슬프셔서. 네, 좀 변화가 있어서. 네. 네. 슬픔과 기쁨의 공존. 말씀하세요 그냥. 예, 기대와 네.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는데 네. 그 제가 15년 3개월 동안의 NH투자증권 그 리서치 생활을 마치고 네. 아마 방송이 되실 때쯤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운용 쪽인데요. 글로벌 매크로 트레이딩 본부 쪽에 이제 상무로 네. 그쪽으로 가서 이제 앞으로 지금 조직 개편 중이라서 정확하게 저희가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앞으로는 이제 운용 쪽으로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축하합니다. 네. 사실 우리 신환종 이제 상무라고 불러야죠. 네. 이제 상무가 사실 이제 IMF 금융위기죠. 금융위기 그거간부터 글로벌 신용시장 리서치를 거의 개척을 했다고 할 정도로 사실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축적이 되다 보니까 야 리서치만 하면 어떡하냐. 돈을 벌어야지. 운용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스카웃이 된 것 같은데 자 우리 신과 함께 그 3프로 TV하고는 굉장히 오랜 인연이 있어요. 2018년도부터 같이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때 이제 김프로님이시죠. 네. 제 그 아이하고 저기 아이 엄마가 이제 미국으로 간 틈에 제가 그때 할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심심하니까 나와라. 너무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한번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글로벌 그 여러 나라들을 이제 투자 여행을 하면서 투자를 직접 했던 얘기들을 이제 해보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보니까 아이가 네. 그런 팟캐스트 이런 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오. 그걸 가지고 아이와 대화를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실은 시작을 했던. 예, 이거 시작하면서 제가 저기 뭐죠 센터장도 되고 FRC 센터장도 되고 해가지고 책도 쓰시고 유명인사가 신과투어 신감기가 만들어 드렸네요. 아니 뭐 워낙에 근데 사실 이제 이 저희 3프로 TV에 굉장히 많은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한두 분 김한진 박사님이나 뭐 김영익 박사님을 제외 이런 분들을 제외해놓고는 대부분 업계로는 사실 입사 기준은 제 후배들이신데 그분들 중에서 저하고 커리어가 물론 이제 리서치고 저는 이제 운용과 영업이지만 거의 흡사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 이제 브라질도 같이 가봤고 많은 제3세계 국가를 같이 여행해 같이 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투자의 관점에서 저도 신한종 센터장만큼 신한종 상무만큼은 아니지만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공감이 있는 그런 분이셨죠. 네. 인연이 깊은 두 분과 저는 이제 처음 뵙거든요. 사실 이제 영상으로만 항상 봐가지고 오늘 이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또 서머리를 시즌 2를 쫙 하면서 그 동안에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못다한 이야기들 오늘 영상에 다 담아주실 거죠? 아, 네,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신냉전 얘기도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중국도 이제 약간
그 미국과의 어떤 그 대결 구도를 더 정교하게 갖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와서 이게 사실 이런 프레임이 금융시장 혹은 투자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되고 있죠. 네. 그 뷰를 한번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그 저희가 올 초에 이제 러시아 쪽 분석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저희가 이제 이미 러시아 투자를 오랫동안 해왔고 러시아 상당히 네트워크도 있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러시아는 지정학적 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이제 봤었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앞으로 이제 러시아, 중국에 대한 이런 그 신냉전 분위기 또는 그 편가르기는 엄청나게 심화될 거고 아마 2020년대 우리가 가장 큰 금융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로 이걸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러시아가 이머징 마켓, JP 모건 이머징 마켓 인덱스, 로컬 채권 인덱스를 많이 쓰는데요. 8%를 차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번에 전쟁 때문에 제재를 가한 거죠. 중국이 이머징 마켓 그 로컬 본드 인덱스에서 한 22% 정도 차지합니다. 요게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10년 안에 이렇게 제재를 받아서 미국의 제재를 받아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네, 아니, 그래서 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냉전의 그 어떤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냐 아니면 그냥 미국이 우리가 보통 이제 국가 간의 갈등을 얘기할 때 요 책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고 분석해 보시면 좋은데요. 국가 간의 갈등을 가장 오래 연구한 학문은 경제학이 아니고요. 정치 외교학이죠. 그중에 국제 정치. 여기 제 중요한 고전 중에 하나가 이 국가 간의 갈등을 세 가지로 분석한 건데 Man and State and War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인간 차원에서 요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무조건 푸틴이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인간. 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뭐 다른 분석들을 차치하고 이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 보는 건데요. 좀 단순하죠. 세 번째, 그 국제사회가 정부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무정부 상태, 이속성 이런 상황에서는 1등 국가는 패권이죠. 2등을 그냥 싫어한다. 무조건 쫓아오는 2등이 싫어. 그래서 미국은 일본이 쫓아오는 것도 싫고 독일이 오는 것도 싫고 소련도 싫고 그냥 중국도 싫어. 가치가 배제된 채 그냥 1등은 2등이 싫어서 요게 여러분들이 금융시장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죠? 요거를 요 세 번째 그래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도 하고 그람 앨리슨이 쓴 예정된 전쟁이 한 6, 7년 전에 나오면서 거의 요 패러다임으로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미중 간에 또는 미국과 러시아 등등등 이 갈등이 심각하고 결코 해소되기 어렵다는 중요한 이유인데요. 서로 다른 정치 체제에 대한 두려움. 다른 정치 체제죠. 자, 그 중국과 러시아는 특히 러시아는 이번에 나토의 동진이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우리가 보기에 나토가 미쳤다고 멀쩡한데 미사일을 쏘겠어요? 아니죠. 근데 러시아는 두려워한단 말이죠. 실제로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거는 나토의 동진이라기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미사일을 쏜다기보다는 저기 뭐랄까 서유럽의 정치 문화가 자꾸 이 동네에 파급이 되면서 색깔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오렌지 혁명, 장미 혁명 이런 이름으로 지금 권위주의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이 러시아와 유라시아 연합의 정치 문화가 정치 권위 붕괴되는 게 실은 두려운 거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일당 저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가 계속되기 위해서 인터넷도 차단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유주의 이런 문화 또는 BTS 싫은 거지. 자꾸 들어오면은 흔들리니까. 요게 러시아와 중국이 이 서방 쪽에 대한 이런 문화가 들어오는 게 싫은 자, 이런 거를 볼 수 있다면 미국은 그럼 도대체 그동안에 조용했다가 왜 갑자기 중국이나 러시아 등등등을 강력하게 제재하면서 자, 이 제재로 인해서 실은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지금 올해 이 문제가 된 인플레이션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은
전쟁 자체라기보다는 이 제재 때문에 강력한 제재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 날 줄 알면서도 제재를 강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중요했길래. 네. 자, 서방이 특히 미국이 이 러시아와 특히 중국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중국몽입니다. 2049년에 중국몽을 시진핑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경제 구조는 경제가 이제 이대로 가면은 2030년에 사이즈가 중국이 넘어선다 그러죠, 미국을. 그죠? 규모의 경제로 경쟁력을 좀 더 봐야겠지만 그다음에 군사력은 저희가 2045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삐까삐까하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들을 그게 이제 2049년이 그래서 중국이 세계 넘버원이 되는 시점을 그 제시한 거죠. 자 그러면 중국이 세계 넘버원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의 이제 패권국가가 되면 네. 1등이 되면 무슨 뭐 미국이 2등이 되겠죠? 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우리는 네. 어떻게 하다가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를 갖게 됐을까요? 우리가 원해서 과거를 보면은 미국이 만들어줬죠. 세계에서 제일 힘센 놈이 전쟁에서 이겨서 네. 그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그렇죠. 우리가 원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북한은 딴 쪽이 왔기 때문에 저쪽 시스템을 간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세계 넘버원의 정치 체제는 그래서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세계 넘버원을 따라가야죠. 네. 또는 비슷하게 이 문화를 퍼뜨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왔는데 세계 넘버원이 이제 중국 일당 공산의 일당이 영원히 지배하는 가운데 이대로 경제력 사이즈가 커지면서 정치력도 힘도 세지면서 넘버원이 되면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가 그러면 중국의 영향을 받은 정치 체제로 싹 맞습니다. 바뀌게 되는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스트롱맨이 등장하겠죠. 네. 괜히 4년씩 또는 5년씩마다 선거할 필요 없고 똑똑한 놈이 그냥 영원히 지배하는 그게 오히려 우위를 차지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한 100년 또는 200년, 300년 이렇게 이런 체제로 왔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는 건데 그래서 미국과 서유럽이 지금 이렇게 편가르기에서 뭉치고 그 이유 민주주의 동맹 뭐 이런 식으로 뭉치는 그 이유들이 서로 저쪽 다른 정치 체제가 그동안에 작았을 때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 힘이 세지면서 제가 넘버원이 되면 난 어떻게 되지? 우리 어떻게 되지? 우리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 서구가 인권 그다음에 자유 또는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중국식 인권 네. 중국이 얘기하잖아요. 자기들 식의 인권 이 힘이 세지면 중국에서 보는 천하주의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이 뒤바뀌면서 서유럽과 미국이 갖고 있었던 이 가치가 퇴색하는 것 아닐까라는 심각한 안보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안보의 문제로 중국과 거래하지 마. 중국에 투자하지 마. 반도체 주지 마. 자 이대로 가면은 무너지기 때문에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끊어야 돼. 왜냐 지금부터 10년 동안이 마지막으로 중국을 전쟁이나 군사적 충돌이 아니고서 제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기 때문에. 그렇군요. 요게 미중 갈등 앞으로 신냉전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2018년에 이제 그 방송을 이제 팟캐스트를 하면서 미국 편에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심각하게 전개되면서 애플이 공장을 옮길 것 같다. 그때 좀 심각한 발언을 하면서 제가 후회하긴 했거든요. 빼달라고 했는데 안 빼주셔가지고. 요즘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걸 중국에서 봤어요. 빼고 있죠.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실은 제가 그 석사 전공이 이쪽이기 때문에 그 미국 정치 철학과 중국 정치 철학을 비교하는 네. 하필 이런 걸 시켜가지고 제가 되게 어려웠는데요. 국제 정치 경제와 정치 철학 같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저 경제적인 이득이나 이걸로 아니고 생각의 차이가 이게 힘이 생기면서 점점점 결코 이게 타협할 수 없는 이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신냉전 이런 분위기 편가르기 무지하게 심화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껴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사실 이제 가운데 껴있는 것도 껴있는 건데 사실 그런 새로운 냉전의 어떤 징후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엄청난 파괴자가 하나 나왔죠. 이게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지금 수요가 충만해서라기보다는 공급 사이드에서 무언가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인 어떤 이런 불균형적인 그 파열음이
맞습니다. 국제 유가, 가스 뭐 이런 걸 다 뭐 식량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이런 게 우리 경제, 우리 금융시장, 우리 투자의 세계에 굉장히 큰 영향. 그 얘기도 좀 해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즌 2에서 초반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작년에 말부터 다뤘고요. 그게 저희가 냈던 작년 3월에 인플레이션 책인데 미리 알고 계셨군요. 그럼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너무 심심해가지고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방송도 그때는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썼고 실은 그때 이것도 이 지정학 얘기도 같이 지금은 했다가 말할 수 있다. 지금 말할 수 있다. 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첨부한 거고 이 중에서 이게 먼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제시를 한 건데 그래서 제가 인플레이션의 한 2,500년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해봤죠. 왜냐 앞으로 저희가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기본인 그런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리된 책도 없었고 해가지고 그게 필요한 것 같아서 하면서 이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서 지금 올해 인플레이션은 저는 지정학적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컸다고 봐요. 파월도 연준도 우리 각 연구소와 리서치에서 놓친 게 지정학적 인플레이션을 놓친 거예요. 전쟁 전후에 바뀐 거. 왜냐하면 일반 분들은 전쟁이 언제 끝날까, 평화에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 관심이 많으시지만 그쵸. 실은 이 금융시장의 참가자라면 조금 더 냉철하게 전쟁 자체가 아니고 제재에다 포커스를 두는 게 실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발발한 날은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푸틴이 또 선수 쳤네. 금방 끝나겠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게 시장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게 바로 5일 뒤에 바이든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해서 초강력 제재를 실행한 날부터. 그러면 그때가 문제인데요. 이 전쟁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발발하고 3월인데 이때 연준과 이 월가와 특히 이제 뭐 연구소 우리서 다 마찬가지인데요. 전쟁, 테러 이거는 바이 찬스였어. 언제든 지난 30년간 보면 테러가 발생해도 바이 찬스, 미사일을 쏴도 바이 찬스, 지정학적인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 이렇게 나왔거든요. 실은 이제 이걸 간과했죠. 그런데 눈치 빠른 사람들, 헤지펀드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보자. 만약에 전쟁이 종결된다 하더라도 이 잔인한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재는 계속 해결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이 전범이잖아요. 전범은 공소시효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이 문제는 러시아 제재 때문에 유가, 천연가스 급등에 곡물가격 급등인데 전쟁 평화회담 되더라도 종결되더라도 제재가 해결이 안 되면 오래 가겠네. 예측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네. 그래서 돈을 다 빼거든요. 그런데 이 연준과 월가 경제 중심적으로 사고했던 사람들이 놓친 게 바로 요 지정학적인 문제들인데 이거를 제가 요 차트를 그래서 요번에 상당히 강조했던 이유가 그런 생각은 실은 요 3, 40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죠? 신자유주의 시대 돈만 벌면 되고 시장과 경제가 중요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요. 8, 90% 우리가 리서치 분석과 경제연구소 월가 분석으로 80, 90%가 설명이 가능했던 시대가 바로 요 시대였고 80년대 이후에 그런데 그전 시대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시대가 또 50년이 있었고요. 정치, 경제, 지정학적 문제 온갖 이런 게 있었고 또 그전에 시장 중심의 자유방임주의로 거의 설명이 가능했던 시대가 또 있었고 그래서 지금 지난 3, 40년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으면은 앞으로 세상을 보기 어렵다. 자, 이 얘기를 그때 경제보다 지정학적이고 정치적 판단이 중요해진 이 시대로 다시 회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새로운 게 아니고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어떤 때는 시장 중심, 경제 중심, 어떨 때는 그게 아니고 정치, 국가. 요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도 다 차이가 납니다. 자, 시장 중심일 때는 뉴욕의 힘이 뉴욕에 의해서 움직여지고요. 뉴욕의 분석, 월가의 분석, 이쪽 분석이 파워풀하죠. 그런데 지난 4, 50년 이제 한 30년대에서 70년대 보면 여기는 워싱턴이에요. 뉴욕이 아니라 정치적. 여기가 결정합니다. 외교, 안보. 그렇죠. 그리고 지난 40년은 다시 뉴욕.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금리가 쭉 빠지면서 위대한 투자가들이 나왔고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그다음에 월가가 엄청나게 힘을 가진 게 바로 요때. 그런데 지금 다시 워싱턴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월가하고 뭐 연준 특히 월가 이렇게 방문을 해도 물어봐도 지난 한 4, 5년 동안은 뭐가 좀 빠진 듯한 특히
그쪽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업력이 3, 40년을 넘진 않거든요. 거의 다 요 패러다임 안에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고 계속 실수를 했던 게 지난 트럼프가 등장한 4, 5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3, 40년은 경제학을 통해서 이 시장을 분석을 했어요. 8, 90%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공자들이 다 경제 경영돼 있죠.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정치적, 지정학적 뭐 온갖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음모론에 빠지지 마시고 자꾸 음모 빠지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런 걸 연구를 제일 많이 한 학문들이 실은 정치외교 쪽입니다. 네. 그쪽 전공자들도 많이 필요하고 또 어떤 사회적 혼란 그러면 또 이쪽 전공자들도 많이 필요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역학 전문가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나머지 그 한 40% 50%를 설명할 수 있는 무기들을 많이 갖추면은 그죠? 그전 시대하고 다른 시대를 설명하는데 아주 파워풀하게 요게 그 학문마다 연구가 잘 돼 있거든요. 그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전공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저처럼 이제 다른 쪽 전공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들을 만든 거죠. 근데 신사모님이 해주셔야죠. 네, 또 그렇죠. 근데 또 최근 들어서 보면은 약간 이제 뭐 패권 경쟁도 그렇고 뭐 또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화두긴 한데 가만히 보면 정치 체제 그게 이제 민주주의냐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처럼 일종의 독재 전체주의냐 혹은 약간 미성숙한 민주주의나 미성숙된 불안정한 전체주의 국가 그게 이제 제3세계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다시 블록화되는 그런 느낌을 갖는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미국의 의도대로만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올 초부터 잘 됐으면은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더 높아져서 우리 휘발유 가격이 3,000원 정도 치지 않았을까 생각인데요. 구멍이 빵빵빵 뽕뽕뽕 나 있는 게 이게 그 인도, 브라질, 멕시코, 뭐 아세안, 중동 할 것 없이 자, 요 싸움은 옛날의 냉전처럼 강대국 너네들 얘기고 우리는 좀 빠질 거야. 우리는 상관없이 둘 다 거래를 할 거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가 대표적이었죠. 네. 쿼드의 핵심이면서 중국 견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만들어 못하는데 인도의 전통적인 이 제3세기 리더로서의 어떤 모습들 그다음에 곤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어떤 지정학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옛날에 파키스탄하고 싸웠는데 파키스탄이 미국이랑 친해서 인도는 실은 소련하고 친했거든요. 무기 자체가 80% 러시아 제품 돼 있는 것도 있고 유가 급등 같은 상황은 인도한테는 진짜 죽으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은데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비료 보조금, 원유 보조금이거든요. 유가 보조금인데 어떡하라고. 그래서 딴 데는 120달러인데 WTI로 인도는 한 80달러나 60, 한 70달러에 러시아에서 사올 수 있으면 땡큐죠. 이런 실용주의적인 요구도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제3세계 신흥국이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전과 달리. 왜? 중국과 러시아도 이쪽이랑 거래할 거고요. 이쪽을 통해서 할 거고 직접 거래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동맹과 중국, 러시아가 이제 점점 전쟁이나 뭐 부딪힐 수 없기 때문에 편가르기를 하면서 이렇게 신냉전처럼 갈 건데 제3세계 이 신흥국들은 양쪽이랑 다 할 겁니다. 실리를 취할 거. 그래서 일단 우리 기업들한테 엄청 중요하고요. 시설 투자도 그렇고 양쪽이 서로 이쪽에 구애를 하면서 각축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직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투자에서도 상당히 이게 부각되면서 좋은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마 이제 지금 젊은 분들은 그 성숙한 미국이나 이런 시장도 좋긴 하지만 이렇게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기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뭐 IPF나 RCEP이나 이런 걸 만드는 거를 보면은 특히 IPF 때문에 엄청 걱정하는 게 우리나라가 미국 쪽에 선다. 그래서 뭐 중국에 좀 미운털이 박힐까봐 걱정되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 치포 같은 것도 그렇고 쿼드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나 그죠? 전체적으로 스탠스가 약간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쪽에 서서 좀 진행하고 있어서 기업들이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우리는 제3세계가 아니라 민주주의 동맹이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서구가 미국과 서유럽이 특히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동맹에서 한국을 자꾸 끼죠. 네.
예, 이유는 한국의 반도체, 뭐 배터리 이런 제조업도 있지만 신흥국 중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성숙한 나라가 없어요. 가장 민주화된 나라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는 실은 되게 특이한 나라입니다. 중국이랑 한 5천 년 살아봤죠. 미국이랑 한 100년 살아봤죠. 어디가 좋은가요? 저는 미국이랑 그때그때 다르지 뭐. 만 살아서. 근데 지금 딱 고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쪽 패러다임이 있고 네. 이쪽이 좀 더 편하고 시스템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우리 되게 특이한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저 얘기를 들으면 1991년에 싱가포르에서 어떤 16살 청년이 길에서 차에 스프레이를 막 뿌리는 장난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미국 청년인데 태형을 16대 그렇죠. 맞은 적이 맞아, 있어요. 기억난다. 싱가포르에서. 난리 났었죠, 싱가포르 그때. 태형은 맞으면 기절해요. 그 태형이 그냥 회초리가 아니에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래서 한 번 맞고 쓰러지고 병원 치료 받고 또 맞아. 몇 개월 뒤에 다시 맞아. 하여튼 공포의 그런데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아니 16살짜리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저 야만 같은 저런 나라는 제재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난리 났거든요. 그때 싱가포르 리강요 총리가 그랬습니다. 미국 까부지 마. 아시아식 민주주의가 있는 거예요. 약간 좀 권위주의적이지만 그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Foreign Affairs에다 기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시아가 성장하면서 자신감이 좀 생겼거든요. 네. 이게 아시안 아이덴티티가 이제 90년대 가장 중요한 학문에 이제 부각된 건데요. 이거를 본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96년인가쯤에 Foreign Affairs에 기고했어요. 아시아식 민주주의 웃기지 마. 그런 거 없어. 민주주의는 보편적인 것이다. 이런 리포트, 이런 발표를 Foreign Affairs에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논쟁인데요. 네. 같은 아시아인데 우리는 왜 아시아식 민주주의가 옛날에 전두환, 유신. 박정희, 유신 뭐 해가지고 이 군사 정권에서 사용했던 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흥국에서 지금 이 제3세계나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처럼 권위주의 시대도 경험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도 경험하는 네. 그래서 선진화된 아주 특이한 나라라는 네. 거죠. 경제뿐 아니라 그래서 양쪽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선진국에 봐서는 한국이 정말 벤치마크죠. 어허. 다른 신흥국들 이렇게만 바뀌어줘. 중국, 러시아 뭐 다른 나라. 근데 중국한테 실은 홍콩을 옛날에 반환하면서 이 유럽과 미국이 기대했던 거는 중국이 홍콩이나 대만처럼 민주화되길 기대했는데 거꾸로 된 거죠. 그렇죠. 홍콩이 중국식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 상황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서 힘이 세지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안보 위협을 갖고 왔는데 우리는 이 상황들을 보니까 이제 우리처럼만 되면 제일 베스트 케이스고 이 신냉전 갈 필요도 없고 실은 이런 건데 지금의 구도가 너무 이렇게 첨예하게 되는데 아마도 우리가 제 생각에는 이 양쪽을 어느 정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재적인 힘만 있다면은 앞으로 중국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기회를 할 수는 있는데 중재적인 힘이 있나요? 어느 정도 저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옛날처럼 화해까지는 않는데요. 근데 또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너무 어려웠고. 지금 정부는 정부든 아무튼 리더들은 이런 그 찢어지더라도 우리가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확보하자. 그래야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잖아요.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네. 그 앞으로 기대가 된다 하더라도 이 시간 동안 너무 힘들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자 뭐 약간 실용주의적으로 좀 있을 필요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동맹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진국의 가치 동맹 안에 편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수준 자체가 지금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상황이니까 제3세계와는 좀 다른 우리 포지션은 그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우리 신 상무께서 뭐 주시장도 보고 원자재 시장도 보고 그러지만 어쨌든 글로벌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채권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채권이 사실은 주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규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사실 금리의 상승에 지난 30년 동안에 속아가지고 집에 가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유명한 분들도 예를 들면 뭐 핌코의 빌 고르스는지 이런 사람들 이번엔 오른다 하다가 집에 간 거 아닙니까? 네.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로벌 금리. 그렇죠.
저희가 이제 미국의 약 120년간의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한번 쭉 추적을 해봤던 것들인데요. 실은 좀 더 갑니다. 이게 한 실은 250년을 봤던 건데 제대로 된 데이터가 한 150년 전밖에 없어서 네. 그 인플레이션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은 실은 거의 전쟁 때만 났었고요. 남북 전쟁, 1차, 2차 세계대전 때 보통 때는 인플레이션이 별로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또 디플레이션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1970년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이 금리가 급등했던 이 상황이 아주 특이한 스태그플레이션,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의 상황이었고 그 뒤로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완화됐고 금리가 빠지면서 좋은 시장이 있었는데 지금 걱정은 그래서 이 70년대가 반복될 거냐 아니냐가 대단히 중요한 네. 상황입니다. 지금이 금리 인플레이션과 좀 잦아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꽤 높은 상황에서 이게 70년대로 잘못하면 갈 거냐 아니면 아니냐 어떻게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70년대가 도대체 왜 발생했나 요거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고 그때로 이제 그 돌아가서 요거를 분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를 제대로 경험한 70년대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는 거의 없죠. 시장뿐 아니라 왜냐하면 그때 원래 신흥국이었기 때문에 원래 인플레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선진국들이 겪었던 이런 인플레이션하고는 좀 다른 거였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그 빙의를 하는 겁니다. 빙의요? 그 시대에 가끔씩 어떤 나라 분석할 때 내가 그 나라 사람이 돼보는 거죠. 어느 나라 사람? 그러니까 필요하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나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미국이네요. 여기는 그래서 미국 사람도? 들어가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사용하는데요. 회고록도 보고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뭘 고민했나. 네. 이거는 이제 연준이 정리한 4가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그때 이유인데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 비슷하냐 다르냐 이거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고 나름 정의를 하거든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요 4가지를 가지고 나는 요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네. 그때랑 비슷하게 지금이 문제가 되는 게 그때도 지금도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가 아니고 정부가 힘이 엄청나게 세진 돈을 엄청나게 푼 케인즈주의 시대라는 거. 요기 실은 그때랑 많이 비슷한 겁니다. 코로나 직전에까지 실은 우리가 신자유주의 때 한 40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 실패를 만들어서 전염병, 뭐 소득 불균형, 정부 힘이 엄청나게 세진 게 코로나 때죠. 그 지금은 실은 70년대 후반, 중후반에 그 이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던 이유가 이제 이 케인즈 시대 너무 많이 하다가 위대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돈을 막 풀다가 이러다가 생긴 이때랑 너무너무 비슷한 게 많다는 게 하나 있고 그때랑 비슷한 게 또 지정학적 위기 이게 또 나오는 겁니다. 베트남전, 중동 전쟁 등에서 이 미국 질서에 대한 도전들이 나왔는데 무기력하면서 하게 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이 되죠. 네. 그때 지금도 실은 비슷하죠. 이 지정학적 위기로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와 자 그런데 되게 다른 게 있습니다. 그때는 70년대는 연준이 되게 약해가지고 실패. 아서번즈라고 하는 요 분인데요. 요 분인데 최악의 연준 의장. 최악의 연준 의장이라고 하죠. 나중에 닉슨 때죠, 닉슨. 나중에 닉슨의 친구이기도 하고 그런데 네. 닉슨이 시킨 대로 네. 너 저기 금리 올린다고 하는 애들은 퍼니시 저 벌칙 뭐 이런 거 줘가지고 쫓아내고 하여튼 물가 이분 때문에 이게 자꾸 뒷북치면서 물가 관리 실패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상당히 독립성도 강화됐고 네. 금리 올리고 유동성을 줄인다고 난리치죠. 그런데 요거는 중요한 게 앞으로 만약에 내년쯤 아니면 올해 말 내년쯤에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금리는 좀 어느 정도 올라갔고 물가가 조금 어느 정도 잡혔을 때 이 정도면 됐다. 돈 다시 좀 풀자. 금리를 좀 내리자. 네. 이렇게 나오면은 네. 물가가 다시 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운전을 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잭슨홀 또 뭐 연준의 어떤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마구 움직이는 걸 가지고 예측을 하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올리고 나서 다시 내년쯤 내려갔으면 좋겠어. 이 기대감에 오르고 그러잖아요. 제 생각에는 내년에 내려갈 가능성이 별로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인플레가 좀 고점 찍고 내려가는 것 좀 보이죠. 그런데 그 이 70년대의 인플레이션은요. 네. 여기 뒤에 한번 보시면 한 번이 아니고요. 두 번의 인플레이션입니다. 한 번 진정됐나 싶었는데 다시 그렇죠. 더 높게. 네. 이게 트리거가 뭐였냐? 대부분의 트리거는 거기다 지정학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혁명으로 오일 쇼크 다시 두 번째에 담겼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잡혔다고 어느 정도 됐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 이 문제가 다시 나오면서 아수라장이 됐어요. 야, 근데 저런 것들을 쫙 연구했으면 네. 지난 3월 하순인가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네. 야, 이거 인플레이션 가는구나. 그리고 유로존 망하는구나. 미리 딱 봤으면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쉬웠던 게 그 지정학적인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너무 그 패러다임에 있다 보니까 데이터를 10년, 20년, 30년 그동안에 그런 일 없었잖아요. 그런데 길게 50년, 60년, 70년을 봤으면 충분히 가능했을 건데 그래서 그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이제 위기를 오래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2008년 그때 증권 인상을 받은 이유가 서프라임 부실로 인한 추정 규모를 2008년 3월에 2월이구나. JP 모건이 베어선스 인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추정해가지고 그 당시 IMF 추정이 서프라임으로 인한 부실 추정의 규모가 3천억이었는데 제가 8,500억 추정을 했어요. 그때 대부분의 컨센 UBS도 2,500억인데 제가 8,500억이라는 아주 골 때리는 숫자를 냈어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실은. 무슨 네가 8,500억이냐고. IMF도 3,000억인데. 근데 그래서 그러다가 3개월 뒤에 IMF가 추정 전망을 냈는데 그때 9,000억으로 바꿨어요. 제가 3달 빨랐죠. 그래서 나중에 그게 말에 제가 매경 증권 인상 받은 게 그 리포트 때문에 받은 건데.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지금 보시면 옐런도 버냉키도 뭐라고 그랬냐면 2008년 때 이게 자기들이 일을 했던 1980년대 후반, 89년, 90년에 SLN 사태가 있었거든요. 네. 미국 부동산 재축대부죠. 충격으로 미국 부동산이 급락하면서 생겼던 문제들. 그때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널리스트든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경험의 오류가 내가 살았던 때의 어떤 거랑 자꾸 비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2020년 1월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가 이거 사스야. 그 얘기했죠. 어떤 사람들은 사스가 아니면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스페인 독감이면 이렇게 되죠. 네. 자, 제가 버냉키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제 1991년에 SLN 사태의 데이터를 썼을 때 저는 1930년에 대공황 때의 부도율하고 회수율을 썼어요. 그래서 8,500을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경험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케이스를 그래서 제가 요즘엔 그 이상한 게 지난 한 10년, 20년을 보면요. 그 시대가 바뀌었다고 분석을 짧게만 했어요. 데이터를 10년 전 것만 쓰고 이렇게 쓰다가 요즘은 막 100년 전 거 나옵니다. 바뀐 거죠. 보십시오. 요즘 막 80년 전, 막 90년 전 것도 막 나옵니다. 실은 그게 필요해요. 너무 그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고 거기 한 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사람들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 지금의 인플레이션 미국의 이 물가 상황은 방금 봤던 1970년대 저 흐름을 한 번 더 튈 거라고 아니요, 봐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이걸 봤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도록 여기서 금리를 내리면 안 되고요. 아주 인플레이션이 많이 잡힐 때까지. 그러니까 막 5% 6%가 아니고 네. 제 생각에는 한 2% 3% 언저리. 그래서 잡혔다. 왜냐하면 잘못 통제를 했을 때 이게 요소에 그 문제들이 지금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잡힐 때까지. 그래서 볼커가 나중에 20%씩 올리고 이게 잡히고 통제될 때까지 엄청나게 쪼여댔거든요. 그런 수준까지 실은 좀 오래 갈 거다. 이게 우리가 V자 반등이 어려운 이유. 지난 2008년은 V자, 2020년도 V자죠. 그런데 지금은 V자는 아니고 이게 V자 정도로 아주 급락할 거는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흘러내리는데 반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돈 푸는 게 어렵고 인플레니까.
그러면은 골골골하게 갑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대기업은 살아남아요. 다 전가할 수 있으니까. 중소기업이 어렵고 신생 업체들 어렵고 서민들 어렵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그럼 이제 뭐죠? 서민 금융기관도 어려워질 거고 되게 안 좋아지니까 이게 오래 가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경제도 슬로우 다운하게 계속 가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가운데 도대체 뭐를 투자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채권을 많이 담는 게 좋다고 쭉 얘기를 했던 이유들이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지정학적인 것 또 금리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패권에 관련된 얘기도 하고 뭐 지금까지 시즌 2 쭉 여행한 거를 서머리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도 마무리를 하시려면 뭔가 이게 돈 되는 얘기를 좀 해줘야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고 배분된 자산 내에서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거의 마지막인데요.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 요 차트가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제일 앞으로 한 10년, 20년 또는 뭐 그 이상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표 차트 하나를 골라라 하면은 이겁니까? 저는 요 표일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와 요거를 중심으로 자산 배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 그 시대에 그 현금과 채권은 쓰레기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요거를 나눠보는 겁니다. 그게 인플레이션 실은 초기고요. 인플레이션 초중기까지 그렇습니다. 2, 3, 4, 5, 6, 7 막 오를 때는 현금 가치가 막 떨어지니까 채권도 금리도 낮고 하니까 이거 쓰레기입니다. 손실이 많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향해 갈 때, 자 7, 8, 9.5, 9, 뭐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는 금리가 선반영돼서 미리 올라와 있어요. 그죠? 이럴 때부터는 채권을 사야 돼요. 자,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죠? 아마 저희가 주로 방송했던 한 4, 5, 6 고점 치고 좀 내려왔죠. 요거를 요렇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금 잦아지면서 금리가 내려오는 이런 시점들 우리가 디스인플레라고 합니다. 네. 정부가 어떻게든 인플레이션 끌어내리려고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이 이렇게 좀 빠지는 거. 이럴 때 금리가 조금씩 내려오겠고요. 그 다음 단계를 이제 디플레이션 또는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이렇게 되면 정부가 막 의지대로 금리를 끌어내릴 때는 막 내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아니더라도 금리는 디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되면은 조금씩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 채권을 팔고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사야 되죠.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의 자산 배분은 금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는 일단은 채권을 많이 담으시고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서 많이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저기 채권보다는 이제 주식과 딴 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네. 저희들이 거액 자산가들을 좀 많이 뵀는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금리가 한 3%, 4%, 5% 가면 어우 이거 복리만 해도 엄청난 투자가 되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금리가 뭐 국채가 뭐 3%, 4%, 5% 되면은 이걸 많이 담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금리가 더 이상 안 나와요. 저금리로 갔죠. 그러면 이런 금리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대안으로 딴 걸 찾는 겁니다. 주식이나 금 또는 중위험 중수익. 왜? 그 전에 좋게 나오던 금리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다가 다시 또 금리가 오르면은 또 채권을 삽니다. 안전한 국채가 3%, 4%, 5% 나오면 땡큐인 거죠. 근데 못 찾으니까 대안으로 찾는 거죠, 어떤 데를. 그래서 중심을 인플레이션과 금리 여기다 두시고 이거의 변화에 따라서 어떨 때는 채권이나 이런 자산 준비, 어떨 때는 그 좀 더 그 좀 다른 자산들 이런 분산을 하는 건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자산 배분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채권이나 이런 거 별로 없고 거의 주식 몰빵.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죠.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금리가 너무 낮았고 그동안 금리가 오르면은 또 깨지죠. 그래서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금리가 꽤 올라왔죠. 네. 물론 고점 치고 좀 왔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제 주식을 좀 줄이고 채권 비중을 좀 높여야 생각하는데요. 채권도 국채같이 안전한 것도 있고 그 위에 이제 회사채
좀 더 리스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산으로 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말씀드릴 건데요. 네. 100년 전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죠. 100년. 1920년. 네. 자, JP 모건의 스트래터지, JP 모건의 이코노미스트가 앞에 우리 거액자산가나 또 이제 여러분들을 모시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1920년대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산을 준비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920년대를 그 JP 모건의 스트래터지스트는 어떤 시대라고 했을까요? 우리 방송을 만약 그때 했다고 치죠. 앞으로 1910년, 20년대, 20년은 어떤 시대니까 어떻게 자산을 준비하자고 했을까요? 뭐 지금과 비슷하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100년 전? 맞습니다. 자, 1920년대는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네. 왜? 1917년 1차 세계대전이 나고 나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네. 그게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엄청난 하이퍼도 있었고 뭐 러시아 할 것 없이 그다음에 영국과 미국, 프랑스도 인플레이션이 되게 높았어요. 네. 그래서 화폐 가치 떨어지니까 연금 생활자들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1920년대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될 겁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산을 준비해야 되죠. 어떻게? 첫 번째, 저금리일 때 가급적 금리가 좀 쌀 때 돈을 엄청나게 빌린다.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서 전 가게 그다음에 기업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엄청나게 자금을 빌려가지고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식 열풍이 일었고요. 자, 그다음에 부동산 열풍이 일었습니다. 실물자산 투자. 그다음에 스카이스크래퍼죠. 그 뭐죠? 미국의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다음에 부동산 채권. 그다음에 모든 실물자산 다 빌려서 투자했던 거예요. 전부 다. 그랬는데 이게 2년이 채 가지 못해서 디플레이션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대공황을 엄청나게 심화시켰던 중요한 원인입니다. 시대를 잘못 본 거죠. 자, 우리가 불과 2년 전까지 디플레이션을 걱정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죠. 그죠? 2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인플레이션 이 역사 인플레이션 이야기라는 책을 2,500년을 다 뒤져가지고 정리한 이유는 앞으로 인플레이션 시대가 쫙 오니까 그거를 대비하자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이게 2020년대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왜? 요소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운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인플레가 걱정이지만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연준이나 각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쥐었을 때 네. 경기를 침체시키고 이게 또 연준의 실패죠. 정치 실패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와 함께 예를 들어서 코로나 19가 아니라 코로나 23이 막 원숭이 두 창으로 섞여가지고 뭐가 또 나왔다. 아니면 미중 갈등이 더 심화돼가지고 일촉즉발까지 막 가면서 시장을 경색시켜 버리면서 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인플레이션의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고 반대로 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가 낮았을 때는 못하지만 올라왔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채권 투자가 엄청 많이 늘어나기는 또 했대요. 금융회사들이 또 빠르잖아요. 발빠르게 소액 해서. 채권 투자 또 엄청나게 ETF도 시스템이 나오고 그죠? 네? 맞습니다.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면? 저희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때 그 뭐죠? 4, 5, 6에 우리 3% 저희 싱가 투어를 통해서 말씀해 채권 주셔가지고. 교육을 우리가 하시고 체린이 아빠 뭐 해가지고 그때가 실은 이제 시작이었고 저희가 그때 욕을 많이 먹었죠.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무슨 했는데 아까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걸 아마 금융기관들이 재빠르게 포착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적당하다고 보고 있겠고요. 지금은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네.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요 비중들을 이제는 조금씩 가져가서 그래서 이제 요 세부적인 것들을 네. 조금 더 공부하시고 논의하시고 그러실 때가 아닌가. 네. 그 얘기는 또 인플레이션 이야기나 땅도님. 이 책을 통해서. 저 제목은 참 잘 지었다. 아우 훌륭합니다. 잘 뭐였죠, 지어주셨습니다. BTS의 피땀 눈물. 피땀 눈물. 네. 그거에 오마주입니까? 그렇죠. 땅도님. 근데 제가 저 책을 소개하면서 항상 얘기를 했던 게 땅도님 저 다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땅. 그래요?
돈, 세 개 중에 하나를 힘.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땅을 택하겠습니다. 땅에서 돈도 나오고 힘도 생길 수 있어. 정복 의지가 있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 저희 시즌 2 오늘 땅이구나. 네. 땅이 최고예요. 네. 토지. 그렇습니다. 아니 시즌 2 우리 이제 신상무님과의 여행은 이제 막바지로. 네. 뭐 아쉽지만 이 정도에서 정박을 해야죠. 그죠? 잠깐 묶어두고. 네. 네. 배가 항구에 있는 것은 또 다른 여행을 준비하기 위함이다라는 네.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박을 하는 거지. 배가 해체되거나 침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정박을 기념하여 네. 저희 선프로 TV에서 꽃을 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 이제 꽃은 말이죠. 그 댁에 계신 네. 재수 씨한테 드리세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직접 고른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꽃선물 그동안 고생하셨고 자,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센터장님의 네. 좀 잠시 정박하는 그 시간 동안 말씀 한마디 그러니까 요 얘기를 딱 남기고 나는 돌아오겠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15년 이상 동안 리서치만 좀 하다가 지금은 이제 내부 자기 자금을 운용하는 이제 그 기관 투자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송과 이 멘트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지는 이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제 당분간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한국투자증권으로 가서 돈을 많이 벌 거고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리서치를 했던 그다음에 전 세계를 또 투어하면서 봤던 이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한번 그 운영 시스템을 또 전략 정비하고 해서 그런 기회를 주신 한국투자증권에 일단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또 저를 많이 키워주셨던 저희 NH투자증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많은 분들하고 또 좋은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송 쪽을 또 이끌어 주셨던 우리 저 김동완 의장님, 프로님 네, 아주 잊을 수 없는 자,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어서 많이 행복합니다. 제가 전공이 원래 이쪽이 아닌데 그래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걸 못 받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타고난 것 같다. 그래서 아무튼 다음에도 나중에 또 어떤 기회를 볼 때까지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빨리 만들어 주시겠죠. 아니, 돈을 또 많이 벌면 또 한투에서 나도 잘한 그래. 할 수도 있지. 돈 많이 버시고요. 네. 그리고 3%와의 인연은 계속 돼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죠. 네, 그러면 신과 투어 이 시간 신한종 한국투자증권 상무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